어떻게 이 읽은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이었던가 이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때는 지능도 아니고 그 사람의 경험도 아니고 그 사람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역량도 아니고 잠재력을 갖고 뽑아라 이런 내용이었었죠. 여기서 이제 잠재력을 갖고 뽑아라라는 거를 쓰신 분은 이건 젠더라고 혹시 아세요? 이건 젠더라고 우리가 흔히 보면 익세큐티브 서치라고 해서 헤드헌팅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헤드헌팅 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그 훌륭한 그런 인물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런 인터뷰에 대한 경험을 쭉 통해서 얘기를 해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잘한다? 아니면 어떤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하게 상황을 만들어 나가지 않더라. 라는 것들을 상정을 하시면서 잠재력이라는 것들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감명 깊게 받았던 내용 갖고 이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인사 쪽에서 한 20년 동안 컨설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올바른 사람을 올바른 장소에 배치하는 거, 그러니까 뽑아서 배치하는 것이 제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아무리 전략이 훌륭하도 그거를 할 사람을 제대로 뽑지 못하면 그 전략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인사라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지원 부서에서 요즘에는 굉장히 전략 부서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이건희 회장님에 대한 얘기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의 성공할 수 있는 기업들의 성공 요인들은 훌륭한 인재를 확보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랐다. 그 훌륭한 인재라는 것 자체는 어떤 면에서 훌륭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새로운 관점을 갖고 새로운 창의력을 갖고 아까 좀 플랫폼이라고 얘기했지만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회사를 지속적으로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논의는 제가 20분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 진짜로 회사가 원하고 있는 인재는 뭐냐?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인재를 뽑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보고 어떤 것들을 주로 측정하나라는 것들을 첫 번째 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비즈니스가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인재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성공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며 이런 차별적인 부분들이 어떤 데서 나타날까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좀 세 번째는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그러면 페르난데스라는 이런 분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선발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뭐 지능이라는 것들은 왜 중요한지 경험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역량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러면 잠재력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잊어먹으셨으면,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잠재력이 어떤 얘기였냐라는 것들을 보고 나서, 그러면 이 향후에 이 논문에서 시사점을 구하고 조금 더 가면 어떤 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연구를 해보아야 될까? 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20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5가지 내용으로 5장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회사가 원하는 인재,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제가 이제 대부분 이제 인사 담당 임원들한테 가서 회사에서는 어떤 인재를 원하세요? 그러면 대부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는 창조적인 인재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을 뽑고 있을까요? 실제로 외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창조적인 인재를 뽑고 있을까?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자료가 조금 최근 거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더 의미가 있을 텐데 2008년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해서 보면 미국의 기업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음 것들입니다. 일단 말이 통하고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기본적으로 윤리의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직장을 다니면서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강한 워크 에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일을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뭐 플렉서빌리티라던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있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현재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면 한국에서도 과정들을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과정이나 선발에 대한 과정을 잘 보게 되면 이 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 저희가 10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한번 해봤어요. 실제로 어떤 것들을 중시하고 계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26.5%가 팀워크, 아까 얘기했죠. 남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2%가 도전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2.4%가 상황 판단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주로 어떤 것들을 물어봅니까? 하고 질문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성격이 어떠냐라고 잘 물어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떠세요?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언적으로 얘기했던 창조와 실제로 뽑고 있는 어떤 선발에 대한 기준 자체는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로 창의적이라고 하면, 옆에 이렇게 물어보고 면접할 때 창의적이세요? 라고 하면, 예, 그렇게 대답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상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현재에 대한 관행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잘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까 사실 요즘에 잘한다는 사람은 옛날에 잘한다는 사람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비즈니스에 대한 선점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누리는 거와 경쟁 우위라는 것 자체가 지속되는 기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은 어떨까요? 옛날에는 모바일 폰에서 가장 훌륭한 회사가 노키아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애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삼성이냐 애플이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거 자체가 계속적으로 지속한다는 것 자체는 옛날같이 쉽지 않다는 것들이 상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글로벌 머전의 기준에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건 왜 그럴까요? 왜 옛날엔 그린필드를 해갖고 007 가방 갖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미국으로 나가갖고 비즈니스를 개척해 나갔는데 왜 지금은 인수와 합병을 할까요? 시간의 싸움입니다. 이제는 스피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요즘에 필요한 사람들은 계속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길 잠재력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는 옛날과 같이 딱 짜여진 안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형태보단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을 하고 새로운 것들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소중한 시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얘기들이 진짜로 잘하는 사람과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보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잘하는 사람과 그 평범한 사람에 대한 차이점들은 뭐가 있냐라는 것들을 연구를 해보면 그 차이라는 것들을 저에게는 차이 영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이를 만드는 영향, differentiate competency라고 해서 그 부분에서 대부분 4가지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out of box thinking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틀을 깨는 사고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에 대한 관점을 보고 그것들을 자기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첫 번째 중요한 역량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호기심과 학습에 대한 열정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옛날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는 우리 동네에만 잘한다고 하면 쩔름발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쪽과의 연관성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거 자체는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돼서 세 번째 그런 것들이 사회적 이해와 또 동감에 대한 거. 그다음에 네 번째 자체는 정서적 안정성입니다.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많아지죠. 요즘 청만년 올해가 딱 시작되면서 여태까지 딱 6개월 지나왔는데 다른 데보다 1년이 참 길지 않아요? 참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으세요? 앞으로는 어떨까? 앞으로는 더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키워드 중에 하나는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자기에 대한 정서적 안정성을 갖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거지 자기도 불안한데 누구를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자가 얘기하는 네 가지 요건에 대한 건 왜 이런 배경들이 나왔을까요? 지능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역량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 제일 중요한 게 잠재력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옛날에 많은 사람, 지금 한 486, 뭐 이런 정도 된 사람들이 직장을 구할 때는 마치 일정한 아주 특이한 그런 부족함이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고 익히면서 사람들이 커왔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새로운 것들을 잘 적응하고 새로운 것들에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역량이 지능이구나. 똑똑하면 왜 어느 정도 하더라. 근데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 못 따라오더라. 그래서 처음에 중시했던 건 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적성 검사에 대한 부분에서 인성은 성격적인 거니까 쭉 빼시고 적성적으로 쭉 가시면 적성에 대한 구성 요소를 잘 보세요. 그럼 지능의 구성 요소하고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다. 분석적 능력, 그리고 통합적 능력, 개념적 사고 이런 것들이 그런 적성 검사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성 검사는 사실 굉장히 지능과 비슷한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간 좀 옛날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 자체는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경험은 뭐죠? 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일을 맡았을 때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의 가장 훌륭한 방법이 해봤어? 이겁니다. 그래서 경험을 중시합니다. 또 한 가지 자체는 해보니까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 해서 혁신이라는 얘기를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혁신보다는 개선에 더 가깝죠. 하지만 뭔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험이라는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험도 중요한 요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역량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죠. 역량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인사 담당 부장이 되려면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며 어떠한 성격적 특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쭉 측정해 보니까 요런 성향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뽑으면 성공의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고 예언력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 역량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것까지가 저희 여태까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잠재력은 뭘까요? 잠재력이라는 얘기를 던지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에 대한 비즈니스는 계속 바뀔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에 대한 형태는 옛날과 같이 고정적인 조직이 아니라 계속 급변하는 조직으로 바뀌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생성되고 새로 소멸되기도 하고 통합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한시켜서 옛날에 했던 일 갖고 뽑아봤자
더 이상 훌륭한 지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배경 아래서 잠재력이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의 인재 발굴의 도구다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비즈니스와 우리가 하는 일의 형태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자가 얘기한 그런 잠재력은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동기입니다. 그죠? 올바른 동기.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사심 없이 목표를 추구하는 아주 순수함. 어떻게 측정할까요? 아까 똑같이 사심 없으세요? 올바른 동기를 갖고 계세요? 이렇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 본인이 사심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진짜 거기 그 직무를 자기가 그 포지션을 쟁취를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양의 탈을 쓰고 저는 사심이 없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제 얘기 쓰시죠. 저는 의리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측정하려고 하면 심리적으로는 투사법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 자체를 묘하게 만들어서 그거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은 아까 나왔던 얘기하고 비슷하죠. 차별적인 부분, 차별적 역량이라는 거에서 호기심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주재원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건지 아세요? 호기심입니다. 남이 나라 갔는데 야, 니네 나라 문화가 미개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와, 니네 그런 것도 있니? 야, 니네 문화는 어떤 배경을 갖고 나왔니? 이런 것들은 왜 그러니? 라고 관심을 갖는 사람은 그 관심 속에서, 그 호기심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니네 문화는 니네 아직도 개 먹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저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성공한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를 보게 되면 음식에 대한 그 선호들도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는 많은 경우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리더들, 특히 창의성이 조금 떨어진 리더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계속 먹어왔던,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야, 우리 양식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호기심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통찰입니다. 통찰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개념적 사고, 그리고 분석적 사고 이런 것들 플러스 경험까지 포함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그거에서 개념적으로 해서 같은 카테고리를 만들어내고 그러면서도 그거에서 번뜩하는 어떤 통찰력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역량들이 같이 섞여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통찰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라는 건 관계 맺음. 저는 뭐 조금 해석을 다르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을 몰입시킬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1류 리더, 2류 리더, 3류 리더 이런 얘기를 하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3류 리더는 지가 잘난 멋으로 하는 겁니다. 자신의 똑똑함을 갖고 하는 사람들이 3류 리더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2류 리더는 자신이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남한테 그냥 그 물리적인 힘을 좀 보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은 그 리더의 크기만큼 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1류 리더는 뭐냐면 남의 머리와 남의 생각을 통해서 회사를 자기보다 더 크게 만들어, 자기 그룹보다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게 1류 리더라고 합니다. 그거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비전과 미션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호흡해서 이것들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이라는 건
결단력인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결단력 플러스 디시전, 그러니까 결정을 내리는 것 플러스 요즘에 얘기하는 레질리언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복원력이라는 것이 저 내용을 보시면 역경에서 다시 회복하는 능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 잠재력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도 이 정도를 측정할 수만 있다고 하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한테서 결국 이런 거가 딱 던져졌을 때 어떤 숙제가 남아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저자가 말씀하시는 잠재력이라는 게 여태까지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역량과 다를까? 혹시 역량이 누가 만든지 아세요? 옛날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얘기할 땐 역량이라는 것 자체는 마치 아이스버그 모델이라고 해서 빙하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 같은 것들은 눈에 빨리 띄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는 지식이고 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그 밑에 있는 기저들을 보게 되면 제일 밑에 있는 것이 동기가 깔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즐거움을 느끼고 그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느냐라는 것들을 볼 때 동기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뭐 그 밑으로 있는 것 자체는 어떤 가치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얘기를 역량이라고 정리를 하셔서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자가 얘기했던 잠재력에서 차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역량과 잠재력도 데이비드 맥클랜드 교수가 정리했던 역량의 일부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티클이 저희한테 주는 가장 큰 의미라는 것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한 운영 형태들이 이제 뭐 그만하라고 목이 가까워지네. 똑같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앞으로에 대한 조직에 대한 형태 자체는 굉장히 수평적인 조직에 자기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형태로 조직들이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이 필요합니다라는 옛날 시기에 대한 관점을 갖고 가면 거기와 정확하게 매칭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확연히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의 현재 하고 있는 형태의 그런 선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관점을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이 아티클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잠재력이라는 게 쉽게 측정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행동, BEI라는 거 혹시 들었어요? Behavioral Event Interview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것도 일종의 투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캔디데이트한테 과거의 여러 경험에서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경우에 근거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쭉 얘기를 해보세요.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의도를 갖고 그런 일을 했으며 그런 의도를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왜 성공이 됐고 왜 성공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들 얘기를 물어보는 형태로 하는 것이 일종의 투사식의 인터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의도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들어본 인터뷰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측정이라는 게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동기라는 것들을 측정하려고 하면 실제로 혹시
그거 보셨어요? 그렇게 잉크로 하는 롤샷 그런 그림 같은 것들 보시고 이것들이 이 그림이 어떻게 보여지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애매한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해서 기술해 보세요. 라는 형태의 것들을 혹시 경험해 보셨으면 그런 것도 일종의 투사 방법인데 그런 거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 10,000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그래서 결국 이런 방법 자체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것들이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모든 직무의 모든 사람, 모든 신입 직원한테 다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일부 중요한 포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원 포션에 먼저 선행적으로 적용을 해봐서 그 부분들이 많이 숙달이 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산해 나갈 수 있는 형태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제가 이 아티클을 읽고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혹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더 궁금하시거나 그런 거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대기업 공채 제도의 효용성하고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기업 공채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인력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은 결국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발전될 때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또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기업 공채라는 것 자체는 어떤 시대에 가장 활용이 가능한 거냐면 고성장 시대 때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또 고성장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을 되냐면 보통 여러 가지 나라들에 대한 어떤 GDP를 쭉 보시게 되면 보통 2만 불 밑에 있는 기업들, 2만 불 밑에 있는 정도에서 계속 고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전략 자체는 마켓 리더 작전이 아니에요. 패스트 팔로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싼 인건비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저렴하게 물건을 양산시키지만 베스트 퀄리티는 아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구조에서 가능한 구조거든요. 근데 2만 불이 넘어가기 시작되면 그 구조로는 더 이상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고 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한테 지금 닥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에서 고용 없는 성장을 하려고 하고요. 꼭 필요한 사람을 찝어서 뽑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옛날은 그물형의 채용 형태라고 하면 요즘은 작사령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 꼭 찍어서 하기 때문에 요즘에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요 직무에 필요한 고성과자들은 요런 역량이 필요했으니까 그런 역량의 유무를 판단을 해서 뽑아오려고 하는 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이 저자는 그보다 또 한 발을 더 가시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 진정으로 앞으로 그 자체는 물건들이 싸게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진정으로 높은 수익률과 기업에 대한 성장이 일어날까?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고객에 대한 소구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가 성공할까? 명약관학에 대한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뽑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일 것이고 실제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잘 많이 얘기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 아세요? 그 사람이 쓴 어떤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에 대한 시대는 컨셉의 시대로 바뀔 것이다. 여태까지는 굉장히 좌뇌적인 것이 중시됐다면 앞으로는 우뇌적인 것이 중시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똑같은 형태는 사라질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기업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형태들이 바뀌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업에서 이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그 문제점을 조그만 문제점을 미리 발견해서 앞에 나가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점을 미리 알고 있으나 그 문제점이 커서 스노볼링해서 커가지고 닥쳐왔을 때 바로 타이밍을 가지고 해결하면 그 임팩이 조직내나 이렇게 커지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아예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에 깔려 죽는 이렇게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이제 기업 쪽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모티베이션이 정말 순수한,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에 대한 그 제일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미리 트레이닝을 하는 사람을 이게 연사적인 관점에서는 잘 키워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퍼포먼스 이밸리에이션 할 때 그 문제가 정말 커가지고 많은 사람이 인지돼가지고 있을 그 즈음에 바로 해결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좋게 받고 뭐 또 인센티브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그 제일 먼저 그 문제점을 먼저 조그만 문제점이면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할 때 그런 인재들을 우리가 미리 좀 파악하고 그 인재를 키워주고 그들을 핵심 인재를 키워가지고 임원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그 이론은 그렇지만 실제 적용하고 그거를 모니터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인재를 조금 아이덴티파이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되게 어려운 질문이세요. 사실은 지금 저희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자체가 저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측정하고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이 얘기하기 그 기업에 가서 많은 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우리는 정말 창의력이 넘치는 사람들을 뽑아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 기업에서 그러면 성과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측정을 해보면 그분 성과를 가장 높은 사람들을 측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창의력을 측정을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창의력이 높으실 것 같아요? 안 높으실 것 같아요? 안 높아요. 어느 능력이 높은지 아세요? 일에 대한 추진력이 높으세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잘 쪼는 사람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 그룹의 회장님한테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은 아마 여태까지 이 회사에서 고성과자와는 다른 분들을 뽑으셔야 되는데 그런 유형을 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당연히 택한다고 하죠. 앞으로 그렇게 갈 거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오래 견디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그런 창의력이 높은 사람들을 뽑아서 회사에 넣었더니 얘들 목표에 대한 의식도 좀 약하네. 거기다가 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죠? 크리에이티비티하고 리스크 테이킹이 정적 상관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창의력 있는 사람들은 위험을 택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위험을 택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회사에서 사고 치는 애들로 분류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같이 공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냐면 회사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수를 받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속된 말로 쪼인탁 가죠. 그죠? 그러니까 페널티를 주죠. 그런 구조가 조금만 지속이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은 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안 움직이는 상황이 되게 되면 창의적인 친구는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저널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는데 일본 기업에서 몇 년 있다 보니 다 고만고만해졌더라. 이게 평균 하향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바꾸려고 하면 지금에 있는 어떤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와
그리고 경영자가 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시각 이런 부분들도 같이 바뀌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것들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한 어젠다는 앞으로의 우리 기업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지금과 같이 똑같은 것들을 싸게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길입니다. 라는 것들이 설득이 되고 위서부터 바뀌어 나가서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짧은 전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오랫동안 저희가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커다란 변화의 여정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하신 건 경영진들 세미나, 그러니까 아침에 임원회의 할 때 자꾸만 이상한 생각하는 새로운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임원회에 자꾸만 넣으세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실제로 들어보면 처음에는 다친 마음이 있었지만 막 계속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뭔가 우리가 뭔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서서히 바꿔갑니다. 전문 사람은 좀 빨리 바뀌거든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들은 사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앞에 계신 주시겠습니다. 그 아까 저쪽 분이 이제 그 공채 시스템하고 이제 경력사원으로 해서 이제 작살 시스템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행착오를 여러 번을 이제 하면서 지금 아까 그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요. 공채로 이제 리크루팅을 해서 모집할 때는 뭐 대단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자양 관모분을 생각을 해서 뽑습니다. 뽑아놓고 3년 정도의 어떤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잠재력을 발굴해서 거기서 이제 직무적인 어떤 제너럴 어떤 뭐 로테이션을 시키다가 거기서 이제 잠재력을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그 회사에 맞는 역량을 발굴해서 뭐 실증적으로 한 4년차 정도 되면 이제 좀 먹고 살고 자기 몸값을 하는 사람이네 해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급변한다라는 어떤 그 사회적인 그 풍토 속에서 내지는 이제 기업의 현실 속에서 작살용으로 뽑아놨더니 실제로 뭐 저도 이제 경험하는 것이 스펙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뛰어난데 좋게 말하면 크리에이티브가 너무 강한 거고요.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면 조직 적응력이 안 돼서 자기 주장이 굉장히 오버스팅되고 배려가 없는 스타일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잠재력이 지금 여기서 아티클에서 얘기하는 그 잠재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 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어떤 뭐 성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 사이클하고 인사 시스템의 사이클이 같이 가면 괜찮은데 이게 고비용 구조 내지는 어떤 생산성의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직무급이라는 시스템 내지는 작살형으로 아니면 그 기업에 맞게끔 쪽집게처럼 뽑아야 된다는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어떤 좀 그렇게 되고 있는 현실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어느 정도 생산성을 생각하면서 여유, 90명이 필요하다면 한 100명 정도 뽑아서 리크루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거기서 뽑아서 이렇게 그 다음 비전을 생각하는 그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 한국 같은 시스템에서는 직무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도입이 안 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공채 제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R&D랑 이런 쪽 연구개발 무슨 이런 기술 쪽의 어떤 그런 쪽에서 스페셜리스트를 뽑는 어떤 작사형 이런 것이 좀 믹스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아까 지금 강사님께서는 직무급이 앞으로의 대세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좀 약간 좀 혼란이 좀 오거든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좀 진실하게 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 공채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 돈이 없으니까 안 뽑는 거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도 학습하고 싶기도 하고 키우고도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인사 비율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원서 시간이
결국은 누가 뽑느냐가 사실 중요한 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거를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잠재력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인터뷰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같이. 사실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얘기하고 끝나면 가장 아름답게 끝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열악하게 끝나는 것 자체는 현실적인 얘기를 들어오면 가장 열악하게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덕분에 딱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까까지는 괜찮았는데, 사실 이제 현재 우리가 지금 닥쳐 있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저희는 뉴 노멀 시대예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GDP 발전이라는 것 자체는 잠재 성장률이 3, 4%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2%로 떨어질 거고, 조금 더 지나면 1%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들이 저희한테 미래로 준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시나리오는 어떤 거냐면, 지금서부터는 아까 얘기했던 작사령으로 갈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갈 거냐면, 사실 이제 이게 어떤 부분과 연관성들이 되냐면, 지금 얘기하는 뭐 통상임금이 바뀐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겠죠? 정년이 연장된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근로 조건들이 바뀌면서 정부 쪽에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 자체는 잡 쉐어링을 통해서 채용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꾸만 기업에 주는 프레셔가 많아질 겁니다. 기업이 계속 뽑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뽑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많이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경험 있는 친구를 뽑는 형태의 구성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지금 초기의 부분이 될 것이고, 이제 사실 이제 그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상황 자체는 어떤 구조가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냐면,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노령화가 되면서, 사실 현재는 아닙니다. 근데 10년이라는 시계를 갖다 확 돌리시면 저희는 인력 부족 국가예요. 왜냐하면 경제 활동 인구가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성장 속도를 못 맞추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더 필요한 상황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 구도도 지금과 똑같은 형태로 먼저 진출했으니까 가장 크게 즐길 거야라는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바뀌어지면서 정말 굉장히 그 풍부한 물건이 나오면서도 소비를 창출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만이 살아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 내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새로운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분이 설명하셨던 어떤 분이 뽑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 자체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플러스 되는 영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연구 개발 인력이라고 하면 그 영역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뽑는데 일정의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뽑아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들에 가장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 것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어쩌면 제가 처음에 나왔던 것 중에서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나 혼자 굉장히 잘하는 고립적인 천재가 회사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남들과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천재가 필요한 거거든요. 같이 일할 수 있는 천재.
그래서 그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선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인터뷰를 하기도 하고 윗사람이 봐야 되고 밑에 사람도 봐야 되고 이런 다각적인 그림을 갖고 뽑는 형태가 앞으로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 역량이나 그 잠재력 같은 경우가 이제 내재적인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 있는데 혹시 기업에서 범용 인재를 이제 그런 인재로서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네,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가장 중요한 건 상사를 잘 만나셔야 돼요. 상사를 잘 만난다는 게 뭐냐면 상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해서 야, 너 참 잘한다 라고 하는 게 훌륭한 상사가 아니고요. 넌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하냐 라는 것도 훌륭한 상사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엔 너는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라고 해서 현상에 도전할 수 있는 상사를 만나시면 여러분들은 발전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혁신이라는 거에 대한 거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거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잘하고 있더라도 계속 어쩌면 에임 하이랑 똑같을 수도 있겠네요. 하고 있는 거 사실 이제 인사에서는 레이저 바라고 하거든요. 바를 올려라.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당신에 대한 역량의 80%만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하십시오라고 해서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하고요. 그게 이제 밑에 단계에서 가장 훌륭한 상사를 만나는 게 중요하고 위로 올라가시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를 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자체는 망하는 사업에 가서 한번 일으켜봐 라는 것들을 받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리더십에 대한 개발 중에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도전적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개발은 지금과 같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퀘션을 찍을 때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개발하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편해요. 근데 이거 바꾸면 어떨까? 여기서 더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라고 하면 여러분 자체도 창의력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멋진 강연해 주신 김기령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